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마 친정엄마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 여러분께 말해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고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입니다. 연애만 1년을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사업하시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별다른 고생 없이 자랐는데 남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대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스스로 그 많은 학비까지 감당하며 졸업했다고 해요. 집안이 어려운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누구보다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라 하시면서 남편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라 하셨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복덩이라 불러주시며 예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사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저희 가정에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큰언니였어요. 저와 8살 차이가 나는 큰언니는 소위 말하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벌써 2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첫 결혼은 언니가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소위들 말하는 선수 출신 남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허락도 없이 덜컥 혼인신고부터 올렸다네요. 여태까지 모은 돈이며 언니 이름으로 빚까지 지게 되고 버려졌대요. 흔히들 말하는 공사를 당한 거였고 부모님은 그렇게 개털이 돼서 돌아온 언니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리저리 돈을 융통해서 언니 빚을 청산해줬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 아는 분의 아들과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시켰습니다. 언니도 그 사람도 재혼이었는데 그 남자는 나이가 언니보다 훨씬 많았어요. 돈도 꽤나 벌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외모도 우악스럽고 해서 재혼을 못하고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언니는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또 예전 버릇 못 고치고 남편 돈 몰래 끌어다가 또 선수들을 만나러 갔다네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는데 유책 사유자가 언니 임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한 건지 위자료를 좀 받아서 왔어요. 부모님도 이제 언니를 반쯤 포기했고 그래서 언니는 부모님 집에서 쥐 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저희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실까봐 전전긍긍했어요. 혹시나 저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하셨지요. 다행히도 남편에게 저한테 나이 차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친하지 않다고 하자 남편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언니가 이제 제 인생까지 망치고 말았네요. 결혼식 당일 큰언니는 한껏 화려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상견례는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했기 때문에 언니가 제 남편을 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인사는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언니를 남편에게 소개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냐고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 다시 얼른 나가봐야 한다며 얼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언니한테 저 사람 아냐고 다시 물었지만 언니는 복잡하고 오묘한 표정으로 낄낄 웃다가 알긴 뭘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친정에 방문할 예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따금씩 초조해하고 무언가 걱정하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남편의 외박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물론 야근이다, 회식이다 뭐다 둘러댔지만 저는 결혼 후에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알아본다면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서가 다르긴 했지만 남편이 일하는 부서는 그렇게 회식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근을 매일같이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거나 밀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회식이 있냐, 야근이 요즘 왜 이렇게 잦아졌냐 재확인하는 것도 남편 체면도 있고 남편 못 믿는 의처증 여자로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때 체면 생각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날들 중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무실에 뭘 두고 왔다며 다녀오겠다고 허둥지둥 나간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가져다 줘야 하나? 사무실에 전화를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부장님이라고 저장돼 있는 전화를 받았는데 웬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는 나 기다리게 할 거야? 빨리빨리 안 올래? 라고 대뜸 말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전화기를 두고 나갔다고 말하니 전화기 넘어 상대방인 부장님이라는 사람은 자초지 정도 물어보지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미화감과 익숙한 목소리에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전화번호를 살펴보니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느낀 그 위화감의 정체. 그건 바로 저희 큰언니의 번호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의 전화번호를 제가 잘못 봤을까요? 머릿속에 온갖 가지 생각이 오며가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마도 오늘 늦을지도 모른다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뛰어왔는지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늦는다더니 일찍 왔네? 하고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라고 둘러대더라고요. 남편에게 부장님한테 빨리 안 오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그런데 우리 회사에 여자 부장님이 계셨나? 하고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남편은 애써 새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라고 저한테 둘러댔지만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모르는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고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확인해본다고 남편을 추궁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그래. 하고 일부러 그냥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창백한 안색이 돌아오더니 평소처럼 집에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지 못한 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부장님으로 저장된 번호는 저희 큰언니 번호가 확실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 금방 오게 되었다고 했지만 신혼집에서 회사까지 거리상 절대 남편이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언니와 어디선가 함께 있다가 제가 전화 받은 걸 보고 놀란 언니가 남편을 그 길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였겠죠. 그 날로부터 한 달간은 그렇게 잦았던 야근도 회식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해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면 이게 신혼생활이구나 하는 느낌에 잠깐 남편이 딴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도 아무런 의심 없는 척 지내니 남편이 드디어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말을 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주변 지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구가 보이는 곳에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 있다던 남편은 회사 입구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혼자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길 건너편에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방으로 향한 걸 확인한 뒤 저도 곧 뒤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방이 여러 개니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는 없었는데 30분도 안 있어서 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몇십 년이나 같이 살아온 언니의 소리가 복도 안으로 울려 퍼지더라고요. 방 문 앞에 서니 정말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언니랑 해야 하나? 언니는 남자 때문에 그렇게 대어놓고서는 이제 친동생의 남편까지 탐을 내는 건가?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날 속이고 이러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들이요. 제가 그러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단 녹음기를 켜서 문 앞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두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두 사람이 내고 있는 소리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언니의 소리뿐만 아니라 근근히 남편의 소리까지 새어나오더라고요. 충분히 녹음이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태연자약하게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전화를 받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방문 앞에 서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문 열고 나오라고요. 방 안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문 바깥까지 들리더군요. 뻐기고 있어봐야 두 사람이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도 아니고 제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을 테니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한 두 사람은 결국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헝클어지고 흐트러진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질 정도였어요. 언니는 뭘 잘했다고 저보고 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 남편이 숨도 못 쉬어서 바람을 피지 라고 쏘아붙이고는 제 어깨를 확 밀치고 지 갈 길을 가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며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원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일, 저 일마다 하지 않고 닥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한동안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그때 마침 어머님 병원비에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사실에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군대에서 알던 후임에게서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고액 알바라며 업소를 하나 소개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렇게 선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언니가 남편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남편의 돈 가지고 들락날락하던 당시에 만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술 정도만 같이 마시며 어울려줬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언니가 좀처럼 넘어오지 않는 제 남편을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 당시 언니의 남편 돈을 잔뜩 가지고 나와 유혹했고 남편은 아무리 돈이 궁해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언니의 유혹을 뿌리쳐왔다고 합니다. 결국 언니는 그렇게 돈을 끌어다 쓰다가 이혼을 당했고 남편은 언니가 이혼한 걸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여러 가정을 파탄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그 일을 그만두고 노력해서 현재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 좋은데 왜 우리 언니를 다시 만난 거냐 울며불며 따지니 남편은 더욱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겨운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언니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제 남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네요. 난 너 때문에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너 혼자만 과거를 숨긴 채 깨끗하게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여태까지 자기가 쓴 돈도 있으니 이렇게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어울려주면 본인의 과거를 저에게서 숨겨주겠다고 남편을 꼬드긴 거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킨다거나 언니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떠날 거라 생각했답니다. 거기에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 자신의 과거가 회사에도 소문이 나지 않겠냐는 걱정에 언니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 털어낸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자기는 그때 그 시절 그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고 싶고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울부짖더라고요. 저도 제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저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남자에 늘 굶주려 있는 한 마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지요. 남편에게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남편도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테니까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큰언니는 또 제 남편을 호출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아서 이제 내가 다 하니까 내 남편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 마냥 웃어대더니 넌 자존심도 없냐며 제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 큰언니라는 여자가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며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제 남편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자료 받은 거랑 해서 우리 둘이 외국으로 사라져 줄 테니까 저보고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랑 한 핏줄이라는 게 소름 끼치고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빼버리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워요. 남편을 잃는 게 두렵지는 않지만 언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기도 싫고 하지만 제 큰언니에 대한 진실을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친정 부모님 가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못하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음정이 그렇게 무섭다던데 어쩌면 저보다 제 큰언니랑 더 많이 그 정을 나누었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다니.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중얼거렸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마음까지 눅진하게 만들어 점점 기분이 꿀꿀해졌다. 에이 날씨 탓인지 기분도 좀 꿀꿀한데 소주나 한 잔 해야겠다. 그저 비가 내리니 자연스레 한 잔의 술을 떠올리게 된다. 퇴근길. 집에 가는 길목에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고독한 저녁보다는
가까운 식당에서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어볼 생각이었다. 나의 평소 습관대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30여 평 남짓되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왠지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았다. 저녁 한 끼도 때우고 소주 한잔 하면서 기분이라도 풀어야지. 식당으로 들어가니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의외로 사람들로 북적였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소란스러움 속에서 왠지 마음이 더 홀가분해졌다.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더 끊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모두들 비 오는 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던 걸까? 식당 안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마치 비바람을 피해 밀려든 듯 식탁마다 앉아 소주를 나누고 있었다. 점원은 발빠르게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느라 바빴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도 자리를 찾아 앉았다. 아줌마, 여기 우동하고 석쇠불고기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소주도 한 병이요. 비 오는 날 혼자 소주를 한 잔 하려니 이게 랄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의 첫 혼술이 이렇게 청승맞을 줄이야. 혼자서 술 마시러 온다는 건 정말 이렇게 허전한 일이구나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위안이 들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우동이 따끈하게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석쇠불고기와 소주도 한 병이 차려졌다. 다리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가 얼른 숟가락을 들고 우동을 후루룩 들이켰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그만큼 시원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다시금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에 묵직하게 와 닿았다. 이럴 거면 대구까지 왜 왔지? 바깥을 보니 비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세상은 비에 쓸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방울들이 가로등 불빛에 비춰져 마치 무수한 작은 별들이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건 또 뭔가 낭만적인데 혼자 술 마시면서 이런 감성에 빠지게 될 줄이야. 차라리 친구라도 있으면 어울려 웃으며 마실 텐데.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나 자신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이곳에서의 한 잔은 생각보다 꽤 만족스러웠다. 혼자 마시던 소주는 어느새 반이 비었고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면서 잠시 그리운 사람들이 떠올랐다. 석쇠불고기에 젓가락질을 하던 중 어머 정태씨 라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창식이의 장모였다. 그녀는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띤 채로 일행들과 함께 이미 불고기와 소주를 즐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도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웃으며 말했다. 정태씨, 오랜만이네요. 이런 데서 보니 좋네요. 하하. 그래요? 나는 살짝 웃으며 그녀의 분위기에 맞춰 가볍게 대답했다. 혼술하러 왔나 봐요. 호호.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도 그럴 것이 나 혼자 술을 마시러 왔으니 그런 질문이 나올 법했다. 네. 집에 혼자 있기가 좀 따분해서요. 나는 솔직하게 답하며 그녀가 자리로 다가오자 그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럼 정태씨, 이쪽으로 올래요? 그녀는 자리를 조금 옮기며 얘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일행이 한 명뿐이라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보네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네. 저녁 해먹기 귀찮거나 소주 한 잔 생각날 때마다 오는 편이죠. 그녀는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는 혼술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요. 호호호. 그때 옆에 있던 말숙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언니, 이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아저씨만 보면 계속 웃기만 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언감생심. 사위 친구랑 어떻게 그래? 창식이 장모는 민망해하며 말을 흐렸다. 말숙은 무심코 또 한마디 했다.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나 해. 괜히 사람 난처하게 하지 말고.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짠. 말숙이 한 손을 들며 건배를 제의했다. 잠깐.
우리 뭐를 위해서 건배할까요? 내가 물었다. 우리 솔로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 건배. 말숙은 유쾌하게 외치며 술잔을 들었다. 창식이 장모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과부였고 나와 말숙은 모두 이혼한 돌싱이었다. 말숙의 장난스러운 말에 창식이 장모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 언니, 고상한 척 하더니 오늘 사위 친구 앞이라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말숙이 다시 한마디를 던졌다. 자, 좋아요. 좋아. 우리 솔로들의 연애를 위해 건배. 나는 말을 받으며 분위기를 풀어갔다. 그러고는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밤 9시를 넘어갔다. 그녀는 점점 더 술기운에 말이 꼬이고 혀가 꼬여갔다. 나도 슬슬 취기가 올라왔다. 그러던 중 말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요즘 영숙이 언니가 많이 외롭대요. 말숙의 말에 나는 잠시 굳어졌다. 이 난감하고도 부담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나가시죠. 나는 얼른 분위기를 전환하며 식당을 나가기로 했다. 정태 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창식이 장모가 부끄러워하며 물었다.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영숙 씨.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그녀를 배려했다.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 그나저나 이대로 헤어지긴 좀 아쉬운데. 영숙 씨가 나직하게 말하며 우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는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보니 아직 10시가 채 되지 않았더라. 결국 술이 문제였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밤. 혼자 보내기 싫은 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 술 기운에 둘 다 기분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시간이 흘렀다. 그때 천둥이 쾅쾅 울리며 건개가 하늘을 가르자 영숙 씨가 깜짝 놀라 내 팔을 움켜잡았다. 어머,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독였지만 그녀는 팔을 놓지 않았다. 잠시만 있다가 가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애처롭게 부탁했다. 그 순간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휴집에 가봐야 할 것도 없는데 뭐 좀 더 있다 가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잔을 기울였다. 술잔을 돌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내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호라비 심정과 과부의 외로움이 맞물려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말없이 마시는 술 한 잔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나누게 만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만난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나를, 나는 그녀를 조금씩 더 알아갔다. 시간이 흐르고 비가 그쳤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덜어준 그 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38살. 이혼 후에 제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지만 후회를 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에 남은 건 상처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는 위장염. 그리고 불어난 빚뿐입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에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총 9년인데 그 시간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더군요.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아내가 3년 전쯤 커피숍을 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장사란 쉽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극구 말렸지만 장모님은 샷다맨 될 수도 있잖아 하시며 설득했고 처가에서도 도움을 준다며 아내의 사업을 밀어줬죠. 결국 아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커피숍을 열었고 시작은 좋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그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저는 그저 위로하며 그녀를 지지했죠. 그런데 장모님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셨고 아내는 그 돈을 처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계속 꼬였고 저는 그녀를 위해 테니스를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가기 힘들까봐 저도 함께 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하자 저는 일 때문에 빠졌죠. 그런데 결국 그 운동 코치와 바람이 났더군요. 저는 처음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코치와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람핀 이유를 물어봤지만 아내는
우리가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남남 같았다고 주장했죠. 그런 궤변을 들으며 그녀는 제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화가 없어서 외로웠다고, 나의 아픈 몸에 짜증났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코치는 그녀에게 잘해주고 대화도 잘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던 중 친구 창식의 소개로 4층 건물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건물주는 바로 창식의 장모였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는 자수성가한 여성으로 유통업에 뛰어들어 두 채의 건물을 소유한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헬스클럽과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창식 장모가 저에게 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통 볼 수가 없네. 많이 바쁘지? 관리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 아, 네 깜빡했네요. 이체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드릴까요? 그럼 잠깐 올라와. 간만에 차라도 한잔하게. 그래서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동생 말숙이와 함께 조개구이를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눈을 떠보니 제 방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의 방도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서 코골며 자고 있던 창식 장모. 그렇게 일이 벌어졌죠. 이후 그녀와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졌네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내년 3월쯤 결혼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직장인입니다. 저희 둘 월급은 비슷한 편이지만 제 직업 특성상 강연도 많이 하는 편이기에 저는 별도의 수입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들 대비 결혼 자금도 많이 모았습니다. 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는 것이기에 취업을 하면서부터 열심히 모았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애 초부터 밝혔고 결혼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모으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연애는 5년, 결혼하기로 약속한 후 모으기 시작한 지는 3년 좀 넘었습니다. 조만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을 써야 하기에 얼마나 모았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8년이 넘는데 3천만 원은 적게 모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집에서 살기에 별도의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거라고는 작은 수입차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니 엔진 관련 수리를 해야 돼서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를 바꾸고 싶은데 신차 가격이 8천만 원 정도 해서 중고차로 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차 팔고 모은 돈 다 쓰면 딱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엔진을 수리하던지 차 팔고 걸어 다니던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하고픈 거 한 개만 하게 해달라고 떼를 피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게임기, 컴퓨터, 오토바이 등등 그렇게 있는 돈 다 쓰면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남은 돈이랑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결혼식하고 신혼집은 상황에 맞춰서 월세나 전세로 가면 되고 부족하면 대출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대출도 어느 정도는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모아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신혼집 관련해서 일부 부족하면 대출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탄 차를 수리 안 하고 바꾼다고 하니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 커플은 커플 통장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모아서 데이트를 하였고 심지어 저는 부모님이 지방 사시기에 월세 원룸에서 자취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 비용이라는 추가 수입이 있지만 그것은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었지만 예비신랑은 차를 못 바꾸게 한다고 며칠째 삐져 있습니다. 예비신랑이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스럽게 쓰는 것도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은 금액이 적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사는데 쓰고 비트코인 하다가 손해보고 친구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컴퓨터는 100만 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더니 발끈하면서 자기 컴퓨터는 엄청 좋은 거라면서 1,500만 원 주고 산 거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1,500만 원짜리 컴퓨터라니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 손해보고 친구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5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손해본 것을 복구해 보려고 주식에 5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2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차 바꾸게 해달라고 계속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예비신랑이 공무원이라면 고려해 보겠지만 둘 다 일반 기업체 직장인이기에 앞으로 남은 근무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제2 인생도 준비해야 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도 준비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이 얘기를 하니 그때 가서 고민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길래 6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예비신랑이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 바꿔도 충분하다며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새 차로 살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도 하고요. 곧 40인데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는 건지 뭔 자신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답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IMF가 오면서 집에 빨간 딱지도 붙였었고 급격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을 모아두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비신랑은 모으는 족족 다 쓰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이 모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는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청소기는 다이슨을 사야 한다는 둥, TV는 85인치 이상 되어야 한다는 둥, 집은 그래도 30평 이상 아파트여야 한다는 둥, 현재 저희 사정과 달리 황당한 소리만 하네요. 경제관념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나쁜 점이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잘하고 저한테도 잘합니다. 지금껏 5년 정도 연애하면서 몇 번 싸우긴 했지만 금세 사과하고 잘 지냈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그렇게 즐겨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먼저 하신 선배님들은 의견이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비신랑과 같이 보려고 하니까 선배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달아주세요. 남자는 결혼하면 철이 든다는데 이 사람도 철이 들까요? 아, 그리고 며칠 전 예비신랑 침대 밑에서 대량의 레고들이 나왔네요. 어렸을 때 레고 많이 못 가지고 놀았다고 하면서 전시해두면 멋있을 것 같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같이 가지고 놀려고 샀다고 이게 다 사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었더니 1년 넘게 모은 거라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충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썼다고 하네요. 제가 금액에 놀래니까 나중에 팔면 돈 더 많이 받는다며 레고 재테크도 된다고 하였지만 이미 다 포장도 뜯고 몇 개의 부속은 잃어버렸습니다. 답답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린 시절을 함께한 나, 만식, 그리고 철수는 늘 붙어 다니며 사고를 일으켜 삼총사라 불리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우리 셋은 수많은 추억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삼총사 중에서 가장 먼저 만식이 결혼을 앞두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셋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어릴 때처럼 일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식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우리 셋은 총각 파티를 위해 경주의 바닷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죠. 금요일에 출발해서 첫날은 바베큐 파티, 둘째 날은 경주 시내에서 나이트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하는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내리고 바베큐 파티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정색 그랜저 한 대가 펜션 주차장에 들어왔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쳐다보았죠. 주차를 마친 그랜저의 문이 열리고 먼저 내려온 사람을 본 순간 우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성 3명이었거든요. 처음엔 누군가의 어머니나 누나쯤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저 매력적인 아줌마가 아니라 몸매며 스타일이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빗어넘긴 웨이브 스타일, 작은 액세서리들로 포인트를 준 옷차림에서 멋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어라, 이게 무슨 운명이야? 우리도 셋인데 저쪽도 셋이네 라며 말을 꺼냈고 나와 만식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이 아줌마들도 우리가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미소를 지으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슬쩍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우리는 순간 당황해 얼른 시선을 돌리기도 했죠. 트렁크에서 큰 짐들을 하나둘 꺼내는 모습에 철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무거우시면 도와드릴까요? 라며 그들에게 다가갔죠. 예상치 못한 만남에 흥미진진했던 우리 셋은 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펜션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실내외 바베큐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야외 바베큐장에서 소주 한잔하며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급하게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근처에서 바베큐를 즐기던 그녀들도 비를 피하지 못하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 서성이고 있더군요. 이때 철수가 술에 취해 돕고 싶다며 그녀들에게 다가가더니 우리와 자리를 합쳐서 함께 즐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죠. 그녀들도 급하게 술과 고기를 챙겨와서 우리의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3명이었고 우리와 딱 맞아떨어졌죠. 철수가 장난스럽게 우리가 3명이고 저쪽도 3명이라 운명인 것 같지 않냐고 말하는데 한 분이 철수에게 혹시 선수 아니냐고 물으며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서로를 소개하는데 그녀들은 모두 40대 초반이고 그중 한 명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2분은 말이 없었지만 그저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기류가 살짝 있었지만 술잔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말문이 터졌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들은 우리와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저희 셋과 그녀들 셋,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웃고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죠. 철수가 우리는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삼총사로 유명했다며 추억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들은 궁금해하며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삼총사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장난이나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분은 최근 이혼을 하고 다른 2분도 서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고 하며 각자 삶의 이야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추억을 회상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를 칭찬하며 이렇게 젊고 재밌는 친구들 만날 줄 몰랐다며 웃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전날 이혼했다고 했던 분과 함께 방에 있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아팠지만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자연스레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그녀는 어제 정말 재미있었다며 오늘도 함께 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흔쾌히 승낙했고 저녁 7시가 되어 어제처럼 바베큐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며 떠들고 웃다가 전날 철수에게 선수 아니냐고 물었던 분이 오더니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안 될 게 뭐 있냐며 허락해줬습니다.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이번엔 제가 이겨 자연스럽게 방으로 이동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색할 줄 알았던 만남이었지만 끝내 서로 좋은 추억을 만들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미혼남인데 최근에 10살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주 여행에서 만난 돌싱녀였어요. 처음엔 그저 가볍게 만나는 누나로 생각했었죠. 그때 당시 썸을 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썸은 단지 호감만 있었을 뿐 점점 성격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끝났죠.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노트북을 포맷해주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연락도 자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희는 점점 더 친해졌죠. 이후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 한잔하며 여러 번 데이트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녀의 머리를 푼 모습이 예쁘다고 하자 다음 만남엔 일부러 머리를 풀고 나오더군요. 집에 들어가면 꼭 도착했다고 연락하라고 하고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애교도 부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주고받았죠. 그런데 한 번은 데이트 장소에서 갑자기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데려와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말했죠. 우리 정식으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그녀는 우리가 평생 갈 수는 없잖아. 너도 또래 여자를 만나 장가 가야지라며 은근히 선을 긋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평범한 연인처럼 잘 지내왔기에 당황스러웠고 지금은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진심으로 잘 맞는다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라고 억지로 웃으며 하던 그 말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만남을 이어가도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간제 인턴과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입이 불일정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싫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서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살던 옥탑방 건물 1층에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편의점이 생기는 첫날부터 혹시 야간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하지 않냐며 먼저 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부탁하였고 갑자기 인턴이나 계약직이 돼서 출근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 때까지는 무조건 야간 근무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건물에 살다 보니 낮에 가끔씩 여사장님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일했을 때였습니다. 야간 출근을 해서 해야 할 일들을 후딱 처리를 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술에 제법 취한 여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여사장님은 매일 운동복 차림에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생얼로 출근을 하여서 매력이 있는 여자인지 몰랐었는데 그날은 친구들을 만나고 오셔서 그런지 제법 볼륨감이 돋보이는 옷을 입고 화장한 얼굴을 보니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여사장님은 이 시간대는 손님도 별로 없지 않냐면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일하기도 싫고 공짜 술에 이쁜 여자가 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사장님은 소주를 드셨고 저는 혹시 손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면서 천천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사장님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가져다 드시면서 급하게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저는 맥주 한 캔만 들고서는 천천히 마시고 있으니 술맛이 안 난다면서 같이 마시자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오는 손님들 때문에 못 마시겠다고 하자 편의점 문을 닫고 제 옥탑방에 가서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늦은 새벽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고 피 끓는 20대에다가 백수라서 만나주는 여자도 없어서 많이 외로웠던 상황인데 술 취한 여자가 같이 제 방으로 가자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옥탑방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외롭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면서 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괜찮다면서 뒤돌아 토닥여주는데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고 마음의 준비가 끝났으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어떻게든 해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불이 붙었고 정신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번이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잠을 자다가 저는 내려와서 다시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제 근무교대 시간이 지났지만 여사장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점심때쯤 돼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얼굴로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늦잠을 잤다며 미안하다며 빨리 퇴근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고 오후 근무자가 올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각자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제 너무 미안했다면서 같이 밥이나 먹자며 같이 옥탑방으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해야 돼서 안 먹겠다고 하였지만 끝까지 우기며 따라 올라왔고 밥은커녕 못 참을 정도로 또 하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뜨거운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날 결국 2시간 채 못 자고 여사장님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나서도 같이 내려와 수시로 강한 터치를 하였고 결국 편의점을 문을 잠그고 창고에서도 거침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1년 정도 파트너로 지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밖에서 만날 때마다 데이트 비용 관련해서 전부 다 여사장님이 부담을 하였고 일주일의 절반은 제 옥탑방에서 지냈습니다. 1년 정도를 별의별 특이한 데이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감정 없이 즐거운 파트너 사이로 지낸 것인데 여사장님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별 여행을 가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곧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이후로도 그전처럼 똑같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였지만 그전처럼 선을 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호칭도 누나 동생 사이에서 사장님과 모모씨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곧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옥탑방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이사를 간다며 인사를 하면서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니 좋았을 때처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을 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같이 일하면서 고마웠다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안에는 남편의 감시가 심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다면서 나중에 연락을 할 테니 꼭 받으라면서 제가 모르는 여사장님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사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사장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살았던 그 동네를 가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그 편의점을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여사장님과 그 옆에는 놀고 있는 꼬마도 보였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고, 그 꼬마가 여사장님의 아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는 것도, 그래서 2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 연락을 받지 않았냐면서 저를 원망하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찾아와 줄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못 듣고 몰랐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겪었을 힘든 시간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단순히 즐기는 사이로만 생각하고 잊고 살았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현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아이와도 친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가 어른들께 인사와 허락도 받았고 친자 확인도 하였습니다. 돌고 돌아서 늦게 만난 사이인 만큼 더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